맞아요. 최고급 요양원이어야 해요.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부엌 한 구석에서 눅눅한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다. 텔레비전 소리가 켜져 있었지만 정작 내 귀에 막힌 건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였다. 지훈이와 혜림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나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67년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쌓인 이 공간이 마치 내가 끼어들어서는 안 될 타인의 영역처럼 느껴졌다. 나는 김민지, 이제 곧 칠순을 바라보는 평범한 여자다. 남편 서준 씨가 5년 전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이 낡고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지훈이와 은서,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평생을 바쳤던 내 인생의 무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무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빨래를 개던 손이 멈칫했다. 얇은 무명 옷들이 내 손 안에서 흐물거렸다. 마치 내 존재처럼 힘없이 축 늘어진 것 같았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엄마가 아직은 정정하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지. 우리 형편에 최고 좋은 곳으로 알아봐야 해. 지훈 씨 말이 맞아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강남 쪽에 시설 좋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원장님도 친절하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내일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내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나를 처리해야 할 문제처럼 여기는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요양원.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들은 분명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들이 그 한 단어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아닐 거야. 그들은 분명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거야. 서준 씨의 늙은 고모라든가 아니면 지훈이 회사 동료의 부모님이라든가. 하지만 내 안의 한 구석에서는 이미 섬뜩한 진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을 자식들의 시선이 교차하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빨래에 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부엌을 나섰다. 그들이 내 눈치를 챘을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들은 내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여전히 요양원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엄마가 처음엔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 엄마를 위한 일이잖아.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우리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지훈이의 목소리는 합리적이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논리 속에서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지난 세월은 모두 지워진 것 같았다. 나는 그저 그들의 계획 속에 포함된 하나의 대상일 뿐이었다.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조용히 닫았다. 낡은 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내 마음속의 균열처럼 들렸다. 방문을 닫자마자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손이 떨려왔다. 방금 들었던 대화가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 집에서, 이 세상에서 서서히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창밖을 보니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창가에 놓인 낡은 재봉틀. 서준 씨가 직접 만들어준 붓꽃 그림 액자. 30년 전 은서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의 일부였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낡고 쓸모없는 물건들일 뿐이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공간에서 홀로 남겨질 날이 오리라는 예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세월의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나는 화가를 꿈꾸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하지만 서준 씨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나의 붓은 서서히 마르고 캔버스는 먼지 속에 묻혔다. 나는 기꺼이 그 길을 택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그 희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빈 공간에서 그 희생의 흔적들과 함께 홀로 남겨져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단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 과연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정말로 나만의 것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역할극이었을까? 그리고 그 역할극이 끝나는 순간 나는 무대 뒤로 쓸쓸히 사라져야만 하는 것일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내가 연약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조용해 보이는 내 삶의 내면에는 이미 깊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이와 혜림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들은 내게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가끔 친구분들도 만나고 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내게는 그 말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그들의 걱정이 결국 나를 이 외로운 공간에 가두는 덫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고양이 하루가 내 무릎 위로 올라와 몸을 웅크렸다.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나는 하루에게 속삭였다. 하루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루는 대답 없이 내 손에 얼굴을 비볐다. 그 작은 온기가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 하나 없이 먹구름만 가득했다. 마치 내 마음처럼 어둡고 먹먹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나는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 서준 씨가 떠난 후 이 집은 거대한 관처럼 변해버렸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서준 씨의 낮은 콧노래로 가득했던 공간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던 곳.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나의 발소리와 낡은 시계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울 뿐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칩시면 정확히 일어났다. 서준 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준 씨의 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를 닦는 것이었다. 5년 전, 그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 입고 있던 회색 스웨터 차림의 사진. 사진 속 서준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미소 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사진을 닦으며 나는 혼잣말처럼 하루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여보, 나 오늘 시장에 가서 나물 좀 사오려고요. 당신이 좋아하던 고사리 나물, 아직도 잘 볶을 수 있는데?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을 걸지 않으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될 것만 같았다. 아침 식사는 늘 간단했다. 숭늉의 전날 남은 반찬 몇 가지. 혼자 먹는 밥은 모래알처럼 푸석푸석했다.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자꾸만 서준 씨가 앉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가 늘 앉아서 신문을 읽던 자리. 가끔은 내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쓰던 자리.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의자는 나를 향해 묘한 공허함을 내뿜는 것 같았다. 점심 식사 후에는 늘 하던 대로 마당의 작은 텃밭을 돌보았다. 서준 씨가 심어놓았던 상추와 깨잎이 제법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든 잎을 떼어내고 잡초를 뽑아주었다. 손으로 흙을 만질 때마다 서준 씨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이곳은 서준 씨가 가장 좋아했던 공간이었다. 그는 늘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하곤 했다. 이제는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가 없는 삶에서도 그의 흔적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후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낡은 앨범을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는 서준 씨와 나, 그리고 지훈이와 은서의 젊은 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 나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수수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결혼 초기. 나는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잠시 접어두고 서준 씨의 내조와 육아에 전념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 결정에 후회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는 그 어떤 꿈보다도 소중했으니까. 하지만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가 다가올수록 나는 서서히 사진 속에서 사라져갔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진의 주인공은 온통 지훈이와 은서의 얼굴로 가득 찼다. 나는 그저 그들 뒤에서 흐릿하게 웃고 있는 조연일 뿐이었다. 언젠가부터 나는 사진 찍는 것을 꺼려했다. 늙고 주름진 내 얼굴이 아이들의 환한 미소 옆에 놓이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다. 나는 그렇게 서서히 내 삶의 무대에서 물러나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나는 늘 고양이 하루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하루는 서준 씨가 길에서 주워온 고양이였다. 처음에는 하루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서준 씨가 세상을 떠난 후 하루는 나에게 유일한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길을 걸으며 나는 하루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지훈이와 혜림이가 잠깐 다녀갔던 이야기. 텃밭에 상추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그리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에 대해서도 하루는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듯 야옹 소리를 내며 내 다리에 몸을 비볐다. 내 삶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한없이 얇은 유리막 같았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늘 휩싸여 있었다. 지훈이와 은서는 자주 전화했다. 엄마,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엄마, 혼자 계시기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걱정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나의 존재를 버겁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전 지훈이 부부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내가 요양원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 집안일을 도와주고 맛있는 반찬을 사다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내가 이 낡은 집에서 언제까지 혼자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내가 넘어지거나 다칠까봐 늘 노심초사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노인으로 비치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더 힘을 내서 행동했다.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거뜬히 들고 며느리 앞에서 재봉틀을 돌려 낡은 옷을 수선하기도 했다. 나 아직 괜찮아. 아직은 멀쩡하다고. 그렇게 무언의 시위를 벌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나를 향한 걱정과 안쓰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 내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다. 가끔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나는 다시 젊은 시절의 앨범을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 나는 붓과 물감을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로 화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는 나의 모든 열정을 집어삼켰다. 그 결정에 후회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텅 빈 공간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공간을 아이들과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떠난 지금 그 공간은 다시 텅 비어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때 나의 오랜 친구였던 한가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람이는 나와 같은 미대 동기였다. 우리는 함께 화가의 꿈을 꾸며 밤샘 작업을 하던 열정적인 친구였다. 내가 결혼을 하고 꿈을 포기했을 때도 가람이는 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나를 격려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말을 뒤로 한 채 점차 연락을 끊었다. 바쁜 육아와 살림에 치여 살다 보니 화가로 성공한 친구의 삶을 마주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웠다. 어쩌면 가람이는 지금도 화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서둘러 낡은 앨범을 덮었다. 가람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포기했던 삶의 한 조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밤이 깊어지고
거실 시계의 묵직한 추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하루를 품에 안은 채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일이 되면 나는 다시 혼자서 이 텅 빈 집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평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는 내게 던져진 조약돌이었고 그 조약돌이 만든 파문은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흔들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덤덤한 평온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눈을 떴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난주에 들었던 지훈이와 혜림이의 대화가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요양원, 그 세 글자가 나를 짓누르는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장 위에 놓인 서랍을 열었다. 낡은 손때 묻은 서랍 안에는 서준 씨와의 결혼사진, 아이들의 어릴 적 그림, 그리고 빛바랜 졸업 앨범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가장 밑바닥에 놓인 것은 내가 미대에 다니던 시절 썼던 스케치북과 붓통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 들었다.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물감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펜으로 쓱쓱 그려놓은 인물 크로키와 정물화들이 나타났다. 그림 속 인물들은 대부분 서준 씨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림을 보며 피식 웃었다. 그때의 나는 서준 씨를 모델로 삼아 수많은 그림을 그렸었다. 그의 얼굴에서 풍기는 따뜻함과 진지함이 좋았으니까. 스케치북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완성되지 못한 유화 한 점이 붙어 있었다. 붓꽃이 가득한 들판에 서 있는 나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나는 이 그림을 완성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럴 수 없었다. 결혼 준비와 육아에 정신이 팔려 붓을 놓게 되었으니까. 나는 스케치북을 덮고 서랍장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서준 씨가 직접 만들어준 상자였다. 그 안에는 결혼 전에 주고받았던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들을 꺼내보았다. 서준 씨의 꾹꾹 눌러 쓴 글씨체가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민지야, 나는 네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결혼을 하더라도 네 붓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꿈을 위해 내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울게. 그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때 서준 씨는 진심으로 나의 꿈을 응원했다. 하지만 나의 꿈은 어느새 서준 씨와 아이들의 꿈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남편을 내조하는 것. 그것이 나의 새로운 꿈이 되었다.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려던 순간 상자 바닥에 깔려있던 얇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전화가 번호부였다. 나는 호기심에 그것을 펼쳐보았다. 빼곡한 글씨들 사이로 한가람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옆에는 낡은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람이, 나의 오랜 친구,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 가람이는 미대 동기이자 절친이었다. 우리는 졸업 후에도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나처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대신 화가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나는 가람이의 선택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질투와 부러움을 느꼈다. 나만 꿈을 포기하고 평범한 주부가 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감정이 쌓여 결국 가람이와의 연락을 끊게 되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따르릉, 따르릉.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전화가 끊길까봐 조마조마했다. 수십 년 만에 거는 전화였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수화기 너머에서 맑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목소리는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내가 기억하는 가람이의 목소리 그대로였다. 나는 겨우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가람아, 나 민지야, 김민지. 민지, 김민지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야. 너 맞아. 너 정말 민지 맞아. 수화기 너머에서 가람이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내 이름을 수없이 되뇌며 기뻐했다. 나는 울컥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가람이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네가 갑자기 웬일이야? 잘 지내고 있었지. 나는 가람이의 목소리에 겨우 진정하고 지난 세월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남편 서준 씨의 이야기,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가람이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훌륭한 엄마이자 아내의 삶이 사실은 얼마나 외롭고 공허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했다. 나 지금 제주도에 있어. 작은 갤러리 하나 차려서 그림 그리고 살아. 민지야. 혹시 시간 되면 여기 놀러 올래? 내가 좋아하는 붓꽃이 지금 활짝 피었어. 네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가람이의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4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여행. 내 마음속에 작은 꿈틀거림이 솟아올랐다. 제주도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지, 언제든 와. 너를 위해 늘 문이 열려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람이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다시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완성되지 못한 붓꽃 그림. 가람이는 아직도 내가 붓꽃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건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지훈아, 나 엄마인데 엄마가 제주도에 좀 다녀오려고. 네, 제주도요. 엄마가 갑자기 왜요? 누가 같이 가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걱정 반, 의심 반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평생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갑자기 여행을 간다는 것은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아니, 혼자 옛날 친구 만나러 아주 잠깐이야. 혼자요, 안 돼요. 엄마, 위험해요. 혼자 여행하다가 혹시라도 어디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같이 가드릴게요. 지훈이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나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 말들이 나를 향한 구속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통제 속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걱정이 나를 평생 갇혀 살게 만드는 족쇄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아, 괜찮아. 엄마 아직 쌩쌩해. 걱정하지 마. 표만 끊어다 줘.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그럼 제가 비행기표랑 숙소 알아볼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제서야 안도했다. 내가 나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나를 뿌듯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지훈이는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나서 내게 다시 전화했다. 엄마, 혹시 가람이 이모한테 요새 연락 자주 했어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었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이모가 혜림이한테 전화해서 엄마 요새 외로워하시는 것 같다고 제주도로 모시고 가고 싶다고 했었대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가람이가 먼저 지훈이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서 나를 제주도로 초대해 달라고 부탁했다니. 나는 그들의 의도적인 친절에 또다시 상처를 받았다. 그들은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람이의 순수한 의도조차도 그들의 걱정이라는 필터를 통해 나에게는 상처로 다가왔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가 먼저 가람이한테 전화했어.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지훈이는 안도하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그럼 엄마, 가서 푹 쉬다 오세요. 엄마 몸 조심하시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묘한 반발심을 느꼈다. 그들의 걱정과 배려를 뒤로하고 나는 이 여행을 통해 내가 아직 살아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나는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다. 40년 만에 다시 꺼내든 여행 가방이었다. 가방 안에는 붓과 물감,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을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서준 씨의 편지와 함께 가람이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올려놓았다.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 떠나는 나 자신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나는 40년 만에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는 나를 싣고 과거와 현재의 경계선을 가르며 날아가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은 솜사탕처럼 부드러웠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과 설렘으로 뒤엉켜 있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낯선 곳에서 잊고 지냈던 친구를 만나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찾아낼 수 있을까?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꼈다. 익숙했던 서울의 공기와는 다른 짭짤한 바다 냄새가 섞인 낯선 공기. 짐을 찾고 게이트를 나서자 한가람이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내가 기억하는 그 자유롭고 당당한 눈빛은 여전했다. 머리는 은빛으로 변했지만 곱게 빗어 넘긴 단발머리는 그녀의 예술가적 감각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민지야, 정말 너구나. 가람이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힘껏 안아주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40년 동안 쌓아왔던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가람이는 아무 말 없이 나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이제 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우리 늙었지. 그래도 얼굴은 그대로네. 가람이는 눈물을 닦아주며 활짝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바다처럼 넓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가람이는 나를 자신의 채 태웠다. 오래된 소형 트럭이었지만 차 안에는 캔버스 조각들과 붓, 물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우리는 한참을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풍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그리고 초록빛 들판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우리 집은 저기야.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 가람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하얗고 작은 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 주변에는 온통 붓꽃이 가득했다. 보라색과 흰색의 붓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 풍경을 보는 순간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꿈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내가 결혼 전에 완성하고 싶었던 바로 그 그림의 풍경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 펼쳐졌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이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그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림들은 하나같이 생명력이 넘쳤고 그녀의 삶의 열정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나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가람이는 40년 동안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나처럼 멈춰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민지야,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붓꽃을 많이 심었어. 가람이의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내가 붓꽃을 좋아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작은 배려가 나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가람이는 내게 지난 40년간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수많은 전시회에 참가했고 때로는 그림이 잘 팔리지 않아 끼니를 걱정하기도 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후회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민지야, 너는 정말 용감했어. 너는 사랑을 택했고 가정을 지켰잖아.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 나는 한 번도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거든. 가람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가람아.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더 용감했지. 너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잖아. 우리는 서로의 삶을 부러워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각자의 삶에 대한 솔직한 성찰이 담겨 있었다. 나는 가람이의 삶을 보며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김민지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해변을 걸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바다 바람이 나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짭짤한 바다 냄새가 나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나는 가람이에게 용기를 내어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걱정이 나에게는 상처로 다가왔다는 이야기까지. 가람이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지야, 나는 네 마음 다 알아. 나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너는 네 삶의 주인공이야. 너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네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어.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동안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조연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자식들의 걱정이라는 굴레에 갇혀 나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같이 그림 그리자.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한 이제를 하나 준비했어. 오랜만에 붓을 잡아보는 건 어때? 가람이의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40년 동안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나를 향한 따뜻한 격려와 믿음이 가득했다. 응, 그러자. 오랜만에 붓을 잡아볼게. 나는 가람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나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붓꽃이 가득한 들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제주도의 밤바람은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나는 그 바람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둘러 잠에서 깼다. 제주도의 아침 햇살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방안을 온통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가람이가 준비해준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고 그녀를 따라 붓꽃이 가득한 뜰로 나섰다. 가람이는 나를 위한 이제를 창문 바로 앞에 놓아주었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와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민지야, 오랜만에 붓 좀 잡아볼래? 붓도, 물감도, 캔버스도 모두 준비해놨어. 나는 4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았다. 손은 어색했고 굳어버린 손가락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붓에 물감을 묻히자. 왠지 모를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하얀 캔버스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 4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꿈, 나의 열정을 어떻게 다시 표현해야 할까? 가람이는 그런 나를 보며 웃었다. 민지야, 뭘 그렇게 고민해.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그려. 네가 보고 싶은 것, 네가 느끼는 것을 그리면 돼. 나는 가람이의 말에 용기를 얻어 붓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붓꽃을 그릴까, 바다를 그릴까 고민했다. 하지만 붓은 어느새 내 마음속의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시골집 마당에 서 있던 감나무였다. 주렁주렁 열린 붉은 감, 그리고 그 아래에서 뛰놀던 어린 나의 모습. 나는 그 풍경을 그리면서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렸다. 가람이는 내 옆에 앉아 자신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바다와 붓꽃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만의 자유로움과 열정이 가득했다.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그림을 그렸다. 그 시간은 마치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서로의 그림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다. 민지야, 그때 너 기억나? 우리 졸업 전시회 때. 내 그림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너는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 가람이의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긴 뭘 잊어버려. 내 손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 내 그림 봐. 네 마음속에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 내 그림은 그때보다 더 깊어졌어.
가람이의 따뜻한 칭찬에 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나는 그녀에게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서준 씨와의 결혼 생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붓을 놓게 된 결정적인 이유까지. 가람이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의 삶을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나는 네가 부럽기도 했어. 나는 평생 그림만 그리며 살았거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이 가끔은 가족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울 때도 있었어. 가람이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놀랐다. 나는 가람이의 삶이 늘 자유롭고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도 나처럼 삶의 한 부분에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꼈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보며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해변을 거닐며 조개 껍데기를 주웠다. 나는 40년 만에 다시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다시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을 꺼냈다. 미대 시절, 함께 밤샘 작업을 하던 이야기, 짝사랑하던 선배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간들. 그 시간들은 나에게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아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민지야, 나는 네가 다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 네 그림은 정말 따뜻해. 네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가람이는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더 이상 붓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여행을 통해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되찾았다. 나는 다시 김민지로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조연이 아닌 나만의 삶의 주인공으로. 그날 저녁,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가람이는 나를 위해 작은 독채를 빌려주었다. 나는 그곳에서 캔버스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붓꽃이 가득한 바다 풍경. 그것은 내가 40년 전에 그렸던 그림과 같은 주제였지만 그림은 완전히 달랐다. 40년 전의 그림에는 젊은 날의 열정과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면 지금의 그림에는 삶의 깊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캔버스에 쏟아부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서준 씨를 향한 그리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연민. 나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눈물을 흘리고 나니 내 마음속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나는 그림을 완성했다. 붓꽃이 가득한 바다 풍경. 그림 속의 붓꽃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나의 삶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람이에게 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가람이는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나를 힘껏 안아주었다. 민지야, 내 그림은 정말 아름다워. 내 삶처럼. 나는 가람이의 말에 울컥했다. 나는 이 여행을 통해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니라 화가 김민지였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 붓꽃처럼, 이 바다처럼, 나만의 아름다운 색깔로.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는 과정 같았다. 가람이와 나는 매일 아침 함께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해변을 거닐거나 작은 마을의 골목길을 누비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의 지난 세월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가람이의 삶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가람이는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해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캔버스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문득 지훈이와 혜림이의 대화가 떠올랐다. 요양원, 그 단어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다.
가람아, 내가 말이야. 사실은 아직도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가람이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지훈이와 혜림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의 의도는 나를 위한 것이었지만 나에게는 그들의 배려가 마치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민지야,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 그들은 네가 혼자 있는 것을 걱정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걱정이 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사실이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가람이는 나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다시금 울컥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남편 서준 씨가 떠난 후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아이들의 안부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는 이야기까지. 민지야, 들어봐.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에 불과해.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가볍지 않아. 너는 서준이와 아이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이 너를 너답지 않게 만들지는 않았어. 너는 그 희생 덕분에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더 잠타를 튀는 사람이 되었어. 이제 그 깊이를 네 삶에 담을 차례야. 가람이의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희생한 삶을 잃어버린 삶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가람이의 말처럼 그 희생은 나를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 희생은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정말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마지막 남은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나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다.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혼자서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내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다. 민지야, 너는 이미 해냈어. 너는 4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았고 혼자서 제주도까지 왔잖아. 그게 바로 네가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증거야. 너는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야. 가람이는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 주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믿고 나의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때 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은서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제주도는 어때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은서에게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그들의 걱정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은서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여기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엄마는 너희가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 지훈이와 혜림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엄마는 너희의 마음도 이해가 가. 하지만 엄마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너희의 걱정이 엄마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은서는 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는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은서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나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나는 은서에게 말했다. 은서야, 괜찮아. 엄마도 너희의 마음은 다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엄마의 삶은 엄마가 결정할 거야. 엄마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너희도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존중해 드릴게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얼마나 철없는 행동을 했었는지 알게 됐어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은서와 통화를 마치고 다시 가람이를 바라보았다. 가람이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민지야, 잘했어. 너는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잖아.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너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거야. 나는 가람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여행을 통해 잃어버렸던 나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제주도의 밤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는 가라미와 함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을 품었다. 제주도에서의 일주일은 꿈처럼 흘러갔다. 가라미와의 대화, 그림을 그리는 시간,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보냈던 모든 순간들이 나를 치유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김민지로 태어난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짧은 여행만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했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지난날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다. 가람이의 말처럼. 나는 서준 씨와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꿈을 포기했다. 하지만 그 포기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었다. 과연 정말 그랬을까? 나는 눈을 감고 40년 전의 나를 떠올려 보았다. 20대 초반. 나는 미대생이었다. 온몸에 물감 냄새를 풍기고 다니던 열정 가득한 젊은이. 나는 붓을 잡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나의 꿈은 화가였다. 나의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꿈은 서준 씨를 만나면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서준 씨는 나의 그림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었다. 그는 늘 민지야, 네 그림은 정말 따뜻해. 네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나의 삶의 중심은 서준 씨와 아이들로 옮겨갔다. 출산과 육아는 나의 모든 시간을 집어삼켰다.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새벽에는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붓을 잡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괜찮아. 나는 이제 엄마니까. 엄마의 역할이 더 중요해. 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렇게 나는 서서히 나의 꿈을 잊어갔다. 붓은 낡은 창고에 처박혔고 캔버스는 먼지 속에 묻혔다. 나는 대신 아이들의 그림 숙제를 도와주고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는 것에 만족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 나는 훌륭한 아내이자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내조하고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성공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성공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서준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더 큰 공허함을 느꼈다. 그동안 나의 삶을 채우고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나는 한동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나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내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나의 꿈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만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한다. 나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혼자 사는 노인이 부동산 매각에 대한 상담을 하러 온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변호사에게 이 집을 팔고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 혼자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내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둘러 짐을 정리했다. 40년 동안 쌓아왔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낡은 가구들과 옷가지들을 버리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따로 상자에 담았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서랍장 깊숙한 곳에 있던 스케치북과 붓통을 꺼내보았다. 낡고 오래된 물건이었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았다. 며칠 후 나는 지훈이와 은서를 집으로 불렀다. 그들은 나의 부름에 의아해했다. 내가 먼저 집으로 오라고 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지훈아, 은서야, 엄마가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나는 나의 결정을 이야기했다. 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겠다는 이야기. 그들은 나의 말에 깜짝 놀랐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데? 그리고 엄마가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지훈이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반대했다. 그는 여전히 나의 삶을 자신의 틀 안에서 통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통제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지훈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이 집에는 너희와 서준 씨와의 추억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 그래서 엄마는 이 집을 떠나고 싶어. 이 집을 떠나야만 엄마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말에 지훈이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은서는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은서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 여행을 통해 나 자신을 되찾았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걱정에 갇혀 사는 불쌍한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강한 엄마였다. 나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 집을 정리하는 과정은 지난 세월의 삶을 되짚어보는 일이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짐들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서준 씨와의 추억이자 아이들과의 기억이었다. 나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직접 하나하나 손으로 정리했다. 낡은 앨범을 넘기며 서준 씨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고 아이들의 어릴 적 그림을 보며 그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회상했다. 버려야 할 물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나는 그 물건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면 정말로 나의 과거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때 은서가 내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낡은 스케치북을 보며 말했다. 엄마, 이 스케치북은 버리지 마세요. 엄마의 추억이잖아요. 나는 은서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가 붓을 놓아야 했던 지난 세월을 이해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포기했던 꿈을 기억해 주었다. 은서는 내가 이 집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공허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은서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엄마의 새로운 그림을 그릴 거야. 나는 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서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안쓰러움이나 걱정이 아닌 존경과 응원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텅 비어가는 집을 보며 나는 왠지 모를 슬픔과 함께 홀가분함을 느꼈다. 텅 빈 공간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텅 빈 공간을 나만의 이야기로 채워나갈 것이다. 이삿짐 정리가 끝나고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거실에는 서준 씨와 함께 골랐던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다. 부엌에는 아이들과 함께 요리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마당에는 서준 씨가 심어 놓았던 감나무가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었다. 나는 감나무에 다가가 손으로 감나무의 줄기를 만졌다. 서준 씨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여보, 나 이제 떠나요. 당신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날게요. 당신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고마워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감나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40년이라는 긴 세월에 종지부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은서의 차를 타고 내가 새로 이사갈 오피스텔로 향했다. 오피스텔은 내가 살던 집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낡고 오래된 집과는 달리 오피스텔은 작고 깨끗했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내 마음속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것 같았다. 엄마! 여기 어때요? 바다가 바로 보여서 좋죠. 엄마가 그림 그리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여기로 정했어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은서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응? 은서야, 정말 좋다. 엄마는 여기서 그림을 그릴 거야.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붓꽃 그림을. 나는 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서는 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걱정이 나를 상처 입혔던 과거는 이제 과거일 뿐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낡은 재봉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하얀 이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캔버스에 붓꽃을 그렸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붓꽃을. 그림 속의 붓꽃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치 나처럼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서서히 나의 삶을 회복해 나갔다. 나는 매일 그림을 그리고 가끔은 동네 산책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화가 김민지였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지훈이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엄마,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혜림이가 엄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였대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나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의 초대에 기쁘게 응했다. 나는 지훈이와 혜림이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 별들은 마치 내가 걸어온 지난 세월을 응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강한 여자였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오피스텔에서의 하루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40년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가에 놓인 이젤 앞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푸른 바다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거나 빨래를 개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다. 은서는 가끔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게 그림 도구들을 선물해 주거나 내가 좋아하는 책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안쓰러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 대신 나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주고 나의 그림을 보며 감동했다. 은서의 눈에는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되찾았다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지 않았다. 그는 가끔 전화를 걸어 엄마, 그림은 잘 그리고 계세요? 라고 물었다. 그는 나의 새로운 삶을 존중해 주었고 나의 결정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었다. 나는 그들의 변화에 감사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가람이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 덕분에 나의 삶을 되찾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내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가람아, 나 민지야 잘 지내고 있지? 응, 잘 지내고 있지. 내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좋다. 너는 어때? 그림은 계속 그리고 있어. 앙, 그림 그리고 있어. 정말 행복해. 가람아,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가람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지야, 뭐가 고마워. 네가 용기를 내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나는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아니야.
너는 내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줬어. 너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낡은 집에 갇혀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야. 너에게 정말 고마워. 나는 가람이에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 집을 팔고 오피스텔로 이사 온 이야기, 그리고 지훈이와 은서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야기까지. 가람이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민지야, 정말 잘했다. 네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정말 행복해.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40년 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모두 쏟아낸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다. 가람이는 나의 삶에 나타난 천사 같은 존재였다. 나는 그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 며칠 후 나는 가람이에게 소포를 보냈다. 내가 그린 붓꽃 그림 한 점과 함께 따뜻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가람이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그림을 보며 내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다시 그림을 그릴 용기를 얻었고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얼마 후 가람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지야, 내 그림 잘 받았어. 정말 아름답다. 네 그림을 보니 네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알겠어. 고마워, 민지야. 나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어. 가람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울컥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나는 이 오피스텔에서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그림을 그리고 가끔은 바닷가를 산책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삶은 나만의 색깔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으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새는 창가에 앉아 나의 그림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갔다. 나는 그 작은 새를 보며 웃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창가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 작은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갈 것이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꿈꾸는 곳으로. 나는 이 오피스텔에서 나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나갈 것이다. 그 페이지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이 아닌 행복과 희망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조연이 아닌 나만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오피스텔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나는 그 바다를 보며 매일 그림을 그렸다. 붓꽃이 가득한 바다 풍경, 그림 속의 붓꽃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것들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치 나처럼.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은서였다. 엄마,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응, 은서야, 무슨 일 있어? 엄마, 저희 가족이 다음 달에 제주도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혹시 엄마도 같이 가시겠어요? 가람이 이모도 함께 초대하려고 하는데. 은서의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제안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돌봐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함께 여행하고 싶은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 은서야, 정말이니? 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어서요. 엄마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엄마와 가람이 이모가 함께 제주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저희도 보고 싶어요. 은서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 여행을 통해 나 자신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잃어버렸던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걱정에 갇혀 사는 불쌍한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강하고 독립적인 엄마였다. 그래, 은서야,
엄마가 같이 가줄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나의 오랜 친구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가람이에게서 소포를 받았다. 소포 안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 한 점과 함께 따뜻한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민지야, 내 그림을 보며 나도 많은 위로를 받았어.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고 서로의 그림을 통해 소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리자. 너의 그림은 정말 아름다우니까. 나는 가람이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 여행을 통해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았고 잃어버렸던 친구도 되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고 그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웃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창가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 갈매기들처럼 자유롭게 날아갈 것이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꿈꾸는 곳으로. 나는 이 오피스텔에서 나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나갈 것이다. 그 페이지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이 아닌 행복과 희망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조연이 아닌 나만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다. 얼마 후 나는 가람이와 함께 제주도로 떠났다. 그곳에는 은서와 지훈이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거닐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